지난 시간에는 상관계수 문제 풀었고요. 이번 시간 25분부터는 회귀분석 문제입니다. 회귀분석은 단순이냐 다중이냐에 따라서 좀 문제의 질이 다르고 풀어야 하는 스킬이 다릅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회귀분석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용차의 가격이 출고 연도가 커지거나 점점점 변함에 따라서 중고차라는 입장에서는 가격에 차이가 있겠죠. 이처럼 출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거기에 중고 판매 가격 Y가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죠. 사용 연수를 X라고 하고 중고 가격을 Y라고 했을 때 X에 의해서 Y가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리고 사용 연도 X가 하나일 때는 단순 그리고 회귀 분석. 그래서 1번입니다. 중회귀 분석은 뭐예요? 영향을 주는 X값이 많을 때 다중 이렇게. 다별량 분석은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회귀 분석엔 단순회귀, 다중회귀, 중회귀 이렇게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X하고 그 다음에 Y 이렇게 식이 메인 내용입니다.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때 중요하고 어떤 자동차 가격이 출고 연도에 따라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출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니까 X죠. 어떻게 그 가격이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독립변수가 출고 연도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번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회귀분석에서 분산분석표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회귀와 오차 비교를 할 때 분산분석표를 꼭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양적인 관찰만 허용된다. 독립변수라는 거는 X거든요. 혹시 더미변수란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X 중에서 질적 변수랑 양적 변수 그리고 질적 변수일 때는 더미 변수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들어보셨다면 2번은 틀린 말이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인 경우만 분석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상관관계가 0이면 분석을 안 하는 게 맞죠. 뭐지?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T 검정과 F 검정 모두 사용된다. F 검정은 요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쓰게 되고요. T 검정은 회귀 개수들 이렇게 있을 때 개수들이 정말로 개수로서 역할을 하느냐 사용할 때 T 검정을 씁니다. 요 문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은 F 검정, 유의성은 T 검정, 개수에 대한 유의성은 T 검정.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척도일 때, 질적 변수일 때는 가변수, 더미 변수 쓰잖아요.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회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련된 변수들 중 한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보다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한다. 한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의도겠죠? 회귀라는 단어는 영국의 과학자 갈톤이 사용하는 데서 유래했다. 잘 모르겠지만 뭐 넘어가서 다른 거 먼저 보자. 절편이 없는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잔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이것도 맞나? 4번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결정계수는 항상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다. 이것도 네 단순에서는 아래 제곱이 그들의 아래 제곱과 같다. 맞는 말이죠. 27번 문제에서 1번, 2번, 4번 모두 맞는데 3번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편이 없는 단순 선형기 모형에서 잔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사실 잔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절편이 있던 없던. 그런데 틀린 거는 3번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래 해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27번에서 다른 아이디어 중에 1번, 2번, 4번 확인만 해 주시고, 우리 영국의 통계학자 갈토님에 의해서 지금의 회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키에 상관 분석을 하면서 아무리 부모의 키가 커도 자식은 작을 수 있고, 또 자식이 부모가 작아도 클 수 있고, 그들의 관계 안에서 아마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지 않고 일정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자연적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의 결정계수 R제곱은 지금 두 변수 사이에 그런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랑 같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지식이라 27번은 보류. 죄송합니다. 28번입니다.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설명을 틀린 것은 연구자가 먼저 설명 변수, 반응 변수의 산점도를 그려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좋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면 관련이 있어도 상관계수가 연결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때 그렇다? 이렇게 포물선 관계일 때는 0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지면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두 개의 설명 변수가 있을 때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즉 x1, x2 이렇게, 그래서 y를 설명한다 이런 거죠. 회귀계수와 각각의 단순 회귀 분석을 했을 때의 회귀계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했을 때랑 각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설 봐주시면 되고요. 29번 다음 중 회귀 분석에서 가설 검정에 필요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잔차 분포를 검토하여 회귀 가정 여부를 탐색한다. 잔차를 그래서 꼭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료값을 변형하여 필요한 회귀 과정에 더욱더 부합되도록 만든다. 2번과 같은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상점을 찾아내 처리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회귀계수의 편상관계수를 검정해 본다. 편상관계수는 여러 x값들 중에서 하나하나 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라는 건데, 아래 보면은 회귀 분석에서 가설 검증에 필요한 가정들 안에는 잔차 분석, 변수 변환, 이상점 처리, 비모수 방법. 그러니까 모수가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비모수 방법을 이용해라 이런 건데, 29번은 1급 기출문제이면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27번도 1급 기출문제이거든요. 푸실 수 있으면 풀어보시면서 지식을 다져가라 라는 의도에서 출제한 문제이고요. 사실 회귀 분석을 할 때 꼭 1번, 2번, 3번 정도는 보통 같이 합니다. 30번 단순 회귀 모형에서 오차항의 기본 가정은 정등독인데요. 오차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회귀 개수가 될 만한 식을 하나 쓰면은 x의 하나의 값에 대해서 y의 값들이 여러 개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키가 160일 때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몸무게가 다양하게 있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 이들 사이에 차이가 모두 오차예요.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리고 이 오차항들은 그 x의 값마다 정규분포꼴을 이루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서로 독립이고, 기대값은 0이다. 기대값이 0이라는 거는 y 핵과 차이가 안 난다. 그게 중심에 있다. 분산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과 0을 이용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하고 시작을 합니다. 기본 가정이 되는 거죠. 정등도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죠.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귀 직선은 관측값과 추정값 간의 차의 제곱을 최소화한 것이다. 관측값 y와 추정값 y 헷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로 해서 만든 그러한 방법이다. 추정내 회귀 직선은 좌표 x바 y바를 반드시 지난다. y는 a, b, x제곱 같은 2차의 완벽한 관계가 있는 자료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1이 된다.
회귀 모형 자체가 직선입니다. 이렇게 곡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1차의 관계여야 하고, 그러면 모든 직선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상관계수 또한 절대값이 1인 결과가 나오겠죠. 표본 상관계수는 확률 변수이다. 표본 상관계수는 표본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이다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bx 이렇게 1차 식으로서 확인을 해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2차가 되면은 무조건 상관계수는 0이 되겠죠. 앞서 식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산 분석표를 작성할 때 오차의 정규성이 필요하다.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할 때 오차의 정규성이 필요하다. 결정 계수가 1에 가까워도 회귀 모형이 잘 적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총 제곱합 중 회귀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결정 계수가 커진다. 역시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후 추정량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likelihood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아래 있는 의견처럼 총 제곱합 중 회귀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렇게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최소 제곱법이거든요. 잔차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후 추정법도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게 직선을 찾거나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하게 찾는 상황 안에서 오차의 정규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이 틀린 거예요. 1급 기출문제여서 이제 알 수 있는 것과 또 고민스러운 게 구별이 될 거예요. 1번, 그다음에 3번, 4번은 보통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문제를 푸시다가 1급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공부를 해보셔라 라고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32번에서는 특히 4번의 아이디어, 총 제곱합 중 회귀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결정계수 커진다, 이런 지식은 이후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33번입니다. y의 x에 관한 회귀식이 y 햇은 3 플러스 x라 한다. 즉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들 자료의 관계 안에서 아마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죠. x의 표준편차가 5이고 y의 표준편차가 3일 때 xy의 상관계수는, 이제 이 식 중에서 이 1이 보일까요? 1이 r 곱하기 sx분의 xy가 되잖아요. 이용해서 r을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 결과 뒤로 넘겨서 3분의 5, 5분의 3이 돼서 0.6, 0.6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공식은 외워주세요. 아무래도 문제에서 자주 묻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반대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계수와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 상관계수와 기울기 사이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어떤 제품의 수명은 특정 부품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품 수명의 평균과 표준면차가 13, 4이고 부품 수명 X의 평균이 12, 3일 때 X와 Y의 상관계수가 6이라면 혹시 이렇게 추정될 베타 햇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0.6 곱하기 표준편차가 필요하죠? x 표준편차분의 y 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0.82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나옵니다. 자료의 개수가 12인 자료에서 독립변수 x, 종수변수 y, 표준편차가 표본의 평균이 각각 2와 3이고 표본의 분산이 1이었다고 합니다. 상관계수는 0.5. 그리고 우리는 최소 제곱법으로 회귀 직선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y 햇은 a 플러스 bx니까 a하고 b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기울기는 식을 기억하시잖아요. 따라서 0.5. 그러면 y절편은 어떻게 계산해요? next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드디어 y 햇은 a 플러스 0.5x가 됐으니 요 x 자리에 x바, y 자리에 y바를 넣어서
값을 마무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평균의 값을 2와 3으로 준 이유도 집어넣어서 A를 계산하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3과 2를 넣고 마이너스 0.5에서 2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Y는 2 플러스 0.5X 4번이 됩니다. 35번과 같이 온전히 식 하나를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6번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모양새가 다른 거죠. 제가 문제를 선별할 때 이렇게 다양한 모양새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를 선별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x의 제곱을 다 더한 게 20, y의 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제곱해서 더한 게 30, 그 다음에 xy의 편차의 곱에 마이너스 10.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베타 햇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특히 이 베타 햇을 구하는 방법에는요.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는 RSX분의 XY도 있지만 SXX분의 XXY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의 식이 뭐예요? 지금 XI에서 X바, YI에서 Y바를 곱한 거를 시그마 하는 거고요. 밑에는 X만 필요한 거죠. XI에서 XY 제곱에 시그마 한 거에 루트를 베껴서 제곱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20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더 쉽게 계산을 하는 안내가 있어요. 35번, 36번 모두 계속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35번하고 36번이 섞이면 37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합쳐서 계산이 완성이 되는 거죠. 기울기는 1.3이고 그 다음에 y절표는 x바 y바 집어넣어서 1.8이 되고요. 3번이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8번 역시 마찬가지네요. x바 y바 주고 sss sy xxy 그러면서 직선을 추정해 봐라. 여러분들 선택적으로는 40.9분의 112.1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그 다음에 x바 y바 넣어서 직접 계산해서 마이너스 1.07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된다. 해설해 보니까 모든 거를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하튼 이렇게 x에 대한 기울기가 있으면 y 햇은 a 플러스 2.74x 이렇게 하나만 선정해 봐라. 그리고 y 바를 넣고 x 바를 넣어서 그 식이 는이 되는지 보아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식을 다 완성하는 연습을 하신 분은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기울기가 주어졌잖아요.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에 맞추어서 먼저 식을 완성한 다음에 x바 y바를 넣어서 a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39번 단순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값을 측정해서 회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베타의 최소 제곱 추정량은 다시 말하면 기울기 추정해봐 이런 얘기죠. 이때 x의 합이 36이니까 3.9, y의 합이 35.1이니까 3.51을 넣어서 한번 이거는 베타의 추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식도 하나가 있는데 이 식은 진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xi-x바 yi-y바 시그마 여기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버리면 지금처럼 시그마 xi, yi 빼기 n의 x바 y바가 돼요. 그게 n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를 이해하시고 아래도 xi의 제곱에 시그마에 x바의 제곱이 n개가 있다. 이렇게 식을 직접 넣어서 b를 추정해 주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387 얻게 됩니다. 3번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최소 제곱법의 회귀 직선을 구하라.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지금 기울기가 4분의 30이냐 2분의 30이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x바하고 y바만 구한 다음에 y 햇은 4분의 30 x 플러스 a 해서 x바랑 y바를 집어넣어서 식이 완성이 되는 거를 선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앞서 했던 겁니다. 지금 해설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럴 때 보통은 되는 문제가 좀 많으니까 선택적으로 이와 같이 해보면은 그래도 순서가 좀 이렇게 달라도 답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두 개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개 안에서는 지금 는이 되는 게 언제 위에 1번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x바하고 y바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x바 y바를 계산한 거를 기울기에다 넣어 보는 겁니다. y바 햇은 1.15 x 플러스 a 그리고 여기에 x바 y바를 넣어서 그 값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역으로 추정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계산을 다 하는 게 가능하면은 저는 해 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1번이 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x, y바, 그 다음 sxx, sxy 그리고 그 값을 넣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x바, y바 계산한 거 넣어서 0.2까지 계산을 하시는 문제가 되네요. 너무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만 말해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베타의 추정값을 구하면 이라는 걸 할 때도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x가 1, 2, 3이고 1, 2, 3이고 y가 1, 2, 3이다. 이렇게 되면은 1,1, 2,2, 3, 거의 2.5니까 예측을 하건대 이렇게 뭐 플러스가 클 것 같잖아요. 조금 값들이 0.75, 0.82, 0.89, 0.96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이땐 추정이 안 됩니다. 차라리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 요 식이 지금 어떤 식이죠? 이 식이? 네. 그리고 위에서 절편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값 없이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xi 제곱이라는 거는 sx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xxy 그 대신 절편이 없으니까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리라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14분의 112.5 그래서 계산하니까 0.89 0.89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43번 10개의 상점을 표본으로 산출한 다음에 이제 y 햇은 b0 플러스 b1 xi의 회기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x들의 합, y들의 합, 제곱의 합, xy의 합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회기식 계산할 때 1번 어떻게 하라고요? 10개에서 x바가 8이고 y바가 18.6이구나. 그리고 기울기가 b1이니까 이제 값이 좀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나 되네. 그래도 이 중에서 요게 좀 많을 것 같으니까 y는 2.609 xi 플러스 b0 뭐 여하튼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넣어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 어떠냐 하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이너스 2.7, 2.272, 0.609 그래서 1번이 답이 됨을 보고 넘어가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44번입니다. 앞에까지는 단순 회귀 모형 찾는 게 좀 많았는데 이번엔 다중 회귀 모형에서도 찾아줘 이런 거예요. 여기서 베타의 추정식 b는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x가 베타 지로니까 이 모양이 어떤 거냐면 y는 베타 지로 플러스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k xk 그래서 k개의
x 변수를 가지고 y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에러가 필요한 거죠.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n개를 모은 거예요. n개. 그러면은 y1에 대해서 나오고 y2에 대해서 나오고 yn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n개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이만큼이 이제 y라고 되는 거고, 또 베타 0부터 베타 1, 베타 2 이 값들만 따로 모으면 그 나머지 개수들 있잖아요. 1, x1, x2 요 개수들이 값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모여서 행렬로 n by k라는 행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x라고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들도 각각에서 만들어지겠죠. 이것만 따로 놓겠다.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입장에서 베타를 좀 구해줘.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추정식 b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최적의 그 관계식은 에러가 없다. 에러를 최소로 하는 또는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y가 x 베타가 될 수 있는 b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y에서 x, b가 그 차가 0이 될 수 있는, 최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이제 이용하고 또는 미분을 하고 합니다. 그 결과 4번 보세요. b는 x 프라임 x 전체의 역행렬 그리고 곱하기 x 프라임 y입니다. 이만큼이 y라는 벡터에 곱해져야 되느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관계가 나왔는지 설명하려면 또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들의 차이가 0이 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적을 이용하고, 또 행렬 안에서 전치 행렬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 이게 전치 행렬이죠. 전치 행렬. 왜냐면은 x가 지금 현재 n by k니까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의 꼴로 만들기 위해서 전치 행렬을 곱하고, 그러면은 전치 행렬이 이제 치환 행렬이 되니까 무조건 인버스가 존재하고요.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 역행렬을 이용해서 다시 값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유도가 돼야 됩니다. 보통 x 프라임 x의 역행렬에 x 프라임 y 이렇게 계속 보아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쩌다 나옵니다. 어쩌다가. 하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뭐라 그러죠? 한 번쯤은 걸리게 되면 또 그냥 외울 거라는 문제. 아래 4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산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몇 번 답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행렬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역행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K는 아닙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역행렬만큼으로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은 그게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는 거를 얻게 되는 건데, 44번하고 45번은 눈에 많이 익숙하도록 이렇게 눈으로 봐주세요.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아셨죠? 4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모회기선과 표본회기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회기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모집단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회기선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회기선은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회기선이에요. 둘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회기선을 구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최적의 표본회기선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xi가 있고 yi 값이 있는데, 모회기선에서는 b만큼의 요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고, 표본회기선에서는 이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b를 우리는 진짜 오차라고 하고요. a를 잔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 정말 원하는 값은 이제 오차라는 단어가 맞고, 현실에서의 그 차이는 잔차, residual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을 그림으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잔차는 어디다? A다라는 거죠. A다.
그리고 해설을 볼까요? 잔차는 표본에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말하고 오차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정한 진짜 회귀식, 우리가 원하는 회귀식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A가 잔차고 B는 오차니까 그림 안에서 구별해봐라.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 관측값은 현실에서 관측하는 거죠. 예측값은 y 해지되겠죠.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다? 잔차라고 하는 겁니다. 오차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차이가 되는 겁니다. 회귀분석에서 잔차는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현실적인 그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현상을 분석할 때 모집단의 모든 자를 측정하기보다 일부 표본을 이용해서 회귀식을 얻기 때문에 잔차를 기준으로 회귀식에서 최적의 회귀 개수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변수 x, y 사이에서 우리는 잔차를 현실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이 잔차의 특징은 잔차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 xi나 yi나 뭐 y hat i와의 곱에 의해서 그들의 합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xi 그 다음에 y hat 이들을 계산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이거는 외워주시거나 눈에 계속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잔차의 합이 0이 되는 거를 그대로 갖고 유지가 되는 그 나머지의 특징들이 xi랑 곱한 거랑 y hat i랑 곱한 겁니다. 교수님 이게 왜 그렇죠? 유도해보면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잔차는 무조건 평균도 0이지만 다 더한 것도 0이고 xi랑 곱한 걸 다 더해도 0이고 y hat i랑 곱한 것도 0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역시 잔차에 대한 성질이 뭐냐? 다 더하면 0이고 그 다음에 xi랑 곱해도 0이고 y hat i랑 곱해도 0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답은 1, 2, 4번이 맞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셔도 거의 이렇게 식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제곱법으로 또 했는데 이때 잔차가 있다. 잔차의 특징은? 하고 물어보죠. 그럴 때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세요. 적합한 회귀 직선들은 평균을 통과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중에서 이들의 관계는 서로 곱해서 시그마를 해서 0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표본 상관계수는 0이다, 0이다. 이거 다른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49번, 50번 같은 아이디어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잔차에 대한 설명으로 잔차의 합은 무조건 0이다. 잔차의 제곱의 합은 5차 제곱 합이라 부른다.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잔차의 제곱을 최소화해서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었다. 그랬죠?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규성 혹은 등분산성 가정 검토의 잔차 분석이 사용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을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잔차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것. 최소 제곱 추정법 이 단어예요. 최후 추정법은 다시 해설해 보면 나오지만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고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서는 최후 추정법이란 단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후 추정법이랑 최소 제곱 추정법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해서 제가 문제에 넣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이제 검정이나 추정 쪽으로 해서 회귀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